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과 주말 동안 모처럼 공중파와 종편 뉴스를 한번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 4개의 종편 모두 미끈한 남자 배우와 조미료집 큰딸의 연애 이야기로 촤일 호들갑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보다 더 길게 다루더군요. 트위터로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다가 벌금 처벌도 받았던가 아마 그랬던 이른바 정모 KBS 전 아나운서는 조미료집 큰딸이 입은 옷이 수천만 원짜리는 될 것 같은데 한눈에 봐도 고급 티가 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이더군요. 더 이상 듣기 민망해서 채널을 돌리니까 그들의 밀회 장소는 주로 남자 배우네 집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면서 남자 앵커가 화들짝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배우의 집에서 만나서 어쩌란 말입니까? 패널로 나온 변호사에게 앵커가 조미료집 큰딸의 전 남편이었던 삼성 이재용 씨는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냐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묻더군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 있게 답하더군요. 기분이 좋기 하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하더군요. 사법시험 과목에 전 배우자의 로맨스 보도 시 심리 양태 이런 과목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사는 역시 아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한 앵커나 답변이라고 한 변호사나 딱 하기는 독인 개긴이었습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새삼 깨달은 주초 주말 연휴였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의 첫 업무 날짜 게시일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별로 쭉 어제까지 쉰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도 물론 일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새해 새로운 다짐과 이런 것들로 건강하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혜연 PD.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문건은 허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군요. 네, 검찰이 정윤회 씨와 십상시 모임에 실체가 없고 문건이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이지 회장을 미행했다는 설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끈 유상범 3차장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은 허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번 문건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정윤회 씨가 매월 2회 상경회, 강남 제2중식당 등에서 십상시와 주기적으로 모여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VIP 국정운영 및 BH 내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문건의 신뢰 수준에 대해 당사자들 스스로도 언론사 정보보고, 감찰 로우데이터와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제2중식당 대표 및 지배인을 조사하고 예약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정윤회 씨의 최근 1년간의 통신 내역을 포함해서 고소인들의 통신 사실 자료를 회신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종북 토크쇼 논란 빚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한테 북한체제 찬양 고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데 얼마 전 뉴스브리핑에서 경찰은 북한을 찬양한 건 아니었다. 그게 확인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황 씨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도 함께 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 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3가지였는데요. 황 씨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황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는데요. 황 씨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이 조작해낸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이 됐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하며 저희를 옥죄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고 17년 전에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 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검찰과 경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 찬양 고무 혐의는 여전히 있다. 지금 이 얘기군요. 네. 네.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원래는 4명 체포됐었는데 3명은 네. 작년에 사형이 처해졌고 오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죠. 네, 오늘은 아니고요. 외교부가 오늘 그 내용을 전한 건데요. 네. 이미 사형은 집행을 했고 네. 오늘 발표를 했다 이거죠. 중국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김모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에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중국 측으로부터 오늘 확인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외교부에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승인 사실과 함께 지난달 29일 중에 가족 면회가 이뤄질 것임을 통보해 왔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중국 심천에서 마약 5kg을 인수,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형 집행된 3명에 대해서는 3명에 비해서는 마약 소지량이 적은 점과 또 인도주의적 원칙 등을 거론하며 형 집행을 만류해 왔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러나 마약류의 사회적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외교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래도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kg 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 밀수 및 판매, 운반, 제조 시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kg 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 밀수. 네.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어쨌거나 네 사람 모두 처형이 된 겁니다. 네. 땅콩 부사장의 아버지이죠.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 이번 일을 계기로 사내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랬다면서요? 네, 조 회장은 오늘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조만간 회사 내 각 부문 및 사회에 덕망 있는 분들로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조 회장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회사 운영 전반에서 획기적인 쇄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책임 경영을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회장은 임직원에게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네. 소통위원회가 없어서 대한항공이 이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닐 텐데 그 둘째 딸이든가요? 조 전무도 좀 잘 가르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건 지금 구제역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묻혀 있지만 축산농가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죠. 경기도 이천에 이어서 인근 용인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릴만 하겠군요.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3마리가 수포와 출혈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800여 마리는 지난달 중순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농가를 포함해 용인시 관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27만 마리가 지난달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고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음성 농장과 22km가량 떨어져 있고요. 반경 3km 이내의 가축을 사육 중인 농장은 없었지만 인접한 백안면의 80여 농가에서 돼지 14만여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로부터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용인시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참 살처분 얘기가 3, 4년 전에도 한번 우울하게 만들더니 항상 이 방법밖에 없는지 예방 자체가 힘든 건지 답답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최혜윤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46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폴콘님, 주말에 대구에서 경북 청송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구보다 청송이 좀 더 동쪽인 거죠. 군위 쪽, 경북 군위군 그 국도에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었다.
구제역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 좀 혹여나 느슨한 대처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걸로 또 언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네. 이게 하도 이 뉴스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이슈를 덮고 새로운 걸로 또 덮고 그래서 밀어내고 국면을 바꾸고 뭐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지요. 주요한 또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많이 있는 언론사들 이른바 우리가 제도 언론권 또는 메이저라고도 흔히 표현하는 곳 용어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곳들 몇 군데를 수하해 넣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요리를 하다 보면 적어도 유통되는 뉴스의 그 물꼬를 바꿔왔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제역 이것도 그렇게 키워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예. 한 40년 걸려서 제대로 좀 해놨더니 4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1, 2년밖에 안 걸려요. 이만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40년간 그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건만 4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불과 1, 2년이다. 좌좀님께서는 좌좀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바 있었는데 누구 아시면 좀 간략히 써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닉네임 문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좌삐리 좀비 또는 좌좀 이렇게 좀비를 붙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곳 말고도 다른 데서 몇 번 봤는데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자, 황선 씨가 위법으로 구속되면 NLL 대화록을 유출하고 공개한 국정원장과 정문원, 김무성은 아주 중형에 처해지려나?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아까 위에서 폴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 밀어내기에 떠밀려서 그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뉴스 유통시장에서 뒷골목으로 방치된 그런 이슈죠. 매우 중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꼭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어야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척결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자 정치적 술수일 겁니다. 록에이지스님께서 대한항공은 끝까지 대국민 기만쇼로 일관하고 있다. 땅콩 회항 이후 내놓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다 엇박자거나 한 박자 늦거나 뒷북치거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것들이 모두 대국민 기만쇼라는 단어에 집약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일단 회사명을 바꾸고 조중훈 회장과 그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을 일단 분리해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이번 건 가지고 사실 이거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전체 재벌 그 그룹사를 지배하는 거 삼성그룹에서도 명확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인가? 거기에 대한 3.5% 소유 지분 관계 아니겠습니까? 에버랜드로 치면 좀 많겠군요. 그래서 외동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승계를 시키려고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학수, 김인주 맞죠? 그리고 이건희, 이 3자 등이 유죄 처벌 받았고요. 수감은 안 됐습니다만 분명히 그건 유죄 처벌 맞습니다. 결국 이제 돈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해결을 한 셈인데 비단 삼성뿐만 아니고 카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데들 되게 대동소이합니다만 불과 한 자릿수 지분 10% 넘는 것도 거의 없을걸요. 제가 경제를 소상히 알진 못합니다만 5, 6%, 7% 때로는 5% 이내의 지분율로도 좌지우지하는 것. 웩도독 그런 말 있죠.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거 자체를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전승국이 되어서
무슨, 그 뭐였죠? 엔터프라이즈 함이었던가요? 그 항공모함에서 일왕으로부터 항복 문서 사인을 받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항복 문서를 접수하고 나서 승전군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전승국의 사령관 입장으로 진주해서 취했던 여러 조치 중에 하나가 일본 재벌의 해체 아니었습니까? 해체하고 난 지금 일본의 뭐 경단년이라고 하죠. 우리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다이리안이라고 경단년인데 해체된 게 지금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때 4개 2차 대전 전에 4개의 주요한 아주 커다란 재벌들이 있었죠. 뭐 미쓰비시, 미쓰모토 제가 다 외우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체해 놓은 게 실은 완전 해체는 아니고 좀 쪼개 놓은 게 저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고 2년 전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법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재벌 개혁론이 일시적으로나마 이슈가 됐을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수준의 무엇을 내놨지만 그것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물론 집권조차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땅콩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게 아니고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리쉐이핑,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구조개혁 또는 리포밍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그 정권의 정체성이거나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현 정부에서는 뭐 기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소통위원회 100번 만든들 뭐 하겠습니까? 소통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땅콩 회항, 그 봉건적인 폐륜적인 그런 극언과 폭행이 있었겠습니까? 300몇 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이거 우리 아버지 거 비행기고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의 부사장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비행기 못 띄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 내려 임마. 응?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는 소통위원회 그런 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어쨌거나 한번 보십시다. 그 대한항공이 계속 호흡을 잘 못 맞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를 벌다가 나중에 아주 갯돈을 크게 타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니님, 이강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출첵하고 듣는데 역시 뉴스가 뉴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저도 새해에 좀 말이 되는 뉴스를 무게 있게 전하고 싶은데 그렇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양의 건맨.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정윤회가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군요. 검찰이 무엇을 수사했는지 얼척이 없습니다. 역시 권력의 충견임을 자인한 수사 결과군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집약을 본인의 생각을 잘 집약을 해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한마디 더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로니 님이 경찰이 아니고 견찰 아니냐. 네. 이 견자가 무슨 견자인가요? 볼견자인가요? 아니면 개견자인가요? 포레스트 토니. 찌라시 같은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문건을 17건이나 전달받은 박지만 씨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까? 불법 문건을 전달받았다면 신고의 의무도 있을 듯한데요. 네, 제기 가능합니다. 이게 현행법상 위법한 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단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상 오늘 오늘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비선 또는 수하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었을까? 이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백보양보해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수용한다 해도 미진한 부분이자 이번 수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고의 의무는 늦게나마 이행한 걸로 보고요. 찌라시 같은 문건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박지만을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검찰청 출입하고 했던 현직 기자 때의 들은 풍월과 푼수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견해는 필요 없으실 텐데, 그걸 전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아마 받은 사람에게는 위법하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갖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문건을 당시로서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라기보다는 청와대 적정한 선에 전달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누구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위법으로 볼 수 없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살자께서는 웃기지도 않다. 비선 실세가 아니라면 왜 검찰은 정윤회를 조사할 때 특별 대우를 했냐? 그거죠. 금속 탐지기 이거 면제해주고 그랬잖아요. 와서 이렇게 에스코트처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뒷머리 극적이면서 넘어가고 있죠. 록 에이지스님.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나서 남자를 사귀는 게 뭐가 문제냐.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왜 남의 사생활에 참견이지? 이혼한 여자는 연애도 못하나? 기레기들 꼴값하네. 이 말씀하고 싶으셨군요. 예, 저도 이 라디오 프로그램 90분짜리를 진행하고 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쨌거나 앵커인데 TV조선이었나요? 아무튼 그날 좀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걸로 저렇게 몇십 분간을 끌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틀림없이 그 기자도 알 텐데 그 앵커 기자도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낯빛이 안 변하고 할 수 있을까? 분장을 해서 실제 낯빛은 좀 변했는데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서 낯빛은 안 변하는 걸로 보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민망했습니다. 정미용 씨는 옷값도 잘 알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인지 근데 제가 그 며칠 뒤에 어디서 봤는데 그날 그 사진에 포착돼서 공개된 그 임혜령 씨든가 그 조미료집 큰딸이 입고 있던 옷과 핸드백 이런 것만 합쳐서 자동차 빼고 걸치고 있는 거 세 가지 합쳐서 6,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밍크 코트인지 FUR이니까 아마 모피겠죠. 그게 3,000 몇백만 원? 그리고 가방이 2,400만 원인가? 전 처음에 240만 원인 줄 알고 이거 계산이 안 맞지 하고 다시 1십, 100, 1000만, 10만 해가지고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그 가방이 2,400만 원 맞더군요.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런 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데모달님께서 아까 페이스북 제 페이지에도 이것을 댓글로 달아주신 걸 봤는데 이건 한번 공유를 하죠. 조금 길지만. 더블 쿼트입니다. 그러니까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2010년 송년 미사 때 강론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대학 교수, 법조인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정치 이야기나 하고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생활 태도가 아니다. 정부 정책, 일테면 금융시장 자율화라거나 고소득층 세금 감면 또는 4대강 토건공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 사회에 비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념적 갈등도 없어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사라지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사기와 자신감이 올라서 나란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만큼 더 성실해질 것이다. 강론의 일부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라거나 신앙생활도 더 성실해질 것이다. 이 신앙이라는 두 단어만 빼고 듣는다면 국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또는 김기춘 실장의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염수정 추기견님, 송년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군요. 네. 문형배님, 이분이 블레이드문이시군요. 이게 페이스북인가요? 2015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자 성어는 정본청원. 정본청원 들으셨죠?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 이런 건데 블레이드문님 아주 조어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정본청원을 나 무식해서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본청원은 정윤회는 본디 청와대를 원한다. 이런 뜻인가요? 야, 이거 대단하신. 누구였죠? 옛날에 김시습, 김삿갓 김시습 이렇게 떠올려지는 풍자 조롱이십니다. 네. 이 밖에도 출첵 인사 그리고 뒤늦게나마 새해 인사 서로 청취자들끼리 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트의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이 한판 용들을 며칠째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도 서청원, 김무성 한판 붙었습니까? 예, 오늘 너무 천박한가요? 한판 붙다? 오늘도 새누리당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로 좀 시끄럽긴 했었는데요. 네네. 지난해 말, 그러니까 연말에는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예. 이게 공천 문제나 당의 전략 이런 거를 짜는 데 있어서 네.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자리에 이 박세일 한반도 선전여재단 명예이사장을 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박계가 강력하게 친박계에서 이제 강력 반발했었죠. 예.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직접 이 김무성 대표 면전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선을 그었었는데, 네. 오늘은 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또 양측이 오늘 두 사람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선출 방식은. 예.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연말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고 당협위원장 선정하고 또 4월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 일찌감치 1월 중에 가급적 1월 중에 일찌감치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방안 역시 100%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0% 여론조사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로 네. 이 당의 후보, 이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이게 18대, 19대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통합민주당이 여론조사로 이 총선 후보를 막 선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이 많았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을 뭐 충분히 수렴한다, 뭐 이런 취지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방식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김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이 룰을 결정했다. 이게 이제 오늘 서청원 대표가 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 당협위원장 지금 서울 중구나 뭐 경기 수원 갑 뭐 이런 좀 뭐 주목거리가 될 만한 지역이 뭐 한두 군데 있긴 합니다만 아주 전일적으로 지금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상황도 아니고 예. 또 재보궐선거 후보자라고 해봤자 뭐 세 군데 지금 현재는 예. 이제 이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김무성 대표한테 이 쓴소리를 직격탄을 날린 건 예. 결국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제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 친박계가 뭔가 좀 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나서는 과정, 이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친박계가 이 서청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무성 대표와 이 비주류에 대한 견제 혹은 좀 압박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의도 연구원장 선정 문제도 그렇고 이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도 그렇고 뭐 조금 더 논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그대로 관철시켜낼 수 있을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뭐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걸 보면 예. 본격적으로 좀 친박계 특히 이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신년 벽두부터 좀 초반부터 이렇게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분기 탱천에서 세게 한번 팔 걷어붙이고 붙을까요? 글쎄요, 뭐 그 질문 엊그제도 하셨었습니다만 예. 저는 여전히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 예, 꾹 김무성 참는다. 대표는 당분간은 좀 참고 대신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당내 갈등 상황으로 가면 예. 이게 친박계가 사실 당 대표를 흔드는 것으로 예,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비춰지고 그게 사실 김 대표한테는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주변에서는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무성 대표도 수첩 같은 거 들고 댕겨요?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 대표실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근데 벽에다가 참으리자 3개 써놨는 거예요. 그런 건 없던데요. 예. 자,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이제 뭐 2월 8일까지니까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안철수 대표가 어디 뭐 미국에 뭐 구경하러 간다 그러고 또 뭐 안철수는 왜 이런 책도 저 전당대회 앞두고 뭐 때 맞춰서 나온다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튼 좀 시끌시끌하더군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실 사람들 말로는 지금 현재는 측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측근이었다가 지금은 헤어졌대요? 뭐 떠나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또 완전히 헤어졌대요,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헤어졌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의 의중을 반영한 그런 뭐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취지겠죠. 어쨌든 뭐 변호사 2명하고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이 측근을 자임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안철수는 왜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아마 7일날 내일 모레 이제 책을 출간하는 모양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뭐 이런 게 아직 이제 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책 내용과 관련해서 이 보도 나온 것들이나 혹은 이제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과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후에 선거를 돕는 과정, 그리고 또 올해 지난해 3월 달에 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다, 이제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게 이 후보직을 양보하는 그런 단일화, 그거에 대한 괜히 했다라는, 그러니까 좀 후회하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후보직을 양보 안 하겠다. 물러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친노 중심으로 대선 선거운동이 됐던 거에 대한 뭐 비판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 표현상으로 보면 뭐 지난해 3월달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이제 이렇게 민주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는 게 내가 뭐 잡아먹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러 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호랑이 잡으러 하는데, 간다 그랬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서 측근들하고 편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측근들이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좀 편한 대화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일부 언론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 따로 이 의원실 명의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책의 출간이 나의 생각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표현상에 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1월 7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컷오프 어디 간다면서요 그때? 그렇죠. 뭐 미국 간다는 얘기도 있죠.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 때리기 뭐 한참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안철수 의원이 당명 변경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몇몇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다분히 좀 뭐랄까요, 좀 큰 정치를 하는 그런 좀 큰 그림의 전략적인 얘기들보다는 이 당장에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즉흥적이고 좀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나는데 이번 책의 내용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출간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당내 논란으로 좀 분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이강윤의 뉴스 행간에서 짚어드리고자 했던 것을 우리 양정대 부장이 발빠르게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을 세게 먹이시네요. 하나 여쭤보십시다. 그 안철수가 하고자 하는 새정치가 옛날에 뭐 김영삼, 김대중 또는 그보다 더 윗선 정치했던 사람들, 그 이른바 보스 정치, 그래가지고 어이 자네 그러지 마. 이건 이렇게 쓰면 쓰겠네. 보스가 한마디 하면 쫙 그 다리미로 양복 바지 데려서 줄 딱 세우듯이 그 딱 그어놓은 안에서만 이렇게 언행하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구시대적 유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안철수가 하고자 하는 새정치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었으리라고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기어이 낸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는데, 곧 나올 책이 약간 뭐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뜻은 아니다라고 딱 금그어놓고 본인은 발을 빼는 것이 이른바 안철수가 정치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되기 위해서라면 좀 더 강하게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얘기에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아마 1월 1일 날 방송됐던 그 새해 전망 관련해서도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치인 중에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안 의원을 꼽았죠. 그렇죠. 저는 문재인 아닌 안철수 2명을 꼽았었는데 네. 당내 인사로. 네. 이들 두 사람이 사실은 어떤 정치의 모습, 어떤 정치력, 그리고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야권 진영에 대한 네.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포인트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특히 이제 당명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문재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던 날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총선 얘기할 때냐라고 이 말꼬투리를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주변에 있는 안철수 의원의 주변 인사들의 행태입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내가 안철수하고 친했었는데 네. 내가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사실은 그 책을 내더라도 지금 낼 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그렇지 않아도 친노 비노 문제로 당이 시끌시끌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예. 굳이 지금 그 책을 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예. 그 책을 내는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책을 내는 거야 뭐 그 사람들 자유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당 안팎에 미칠 그리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정말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예. 이 사람이 이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그 안철수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책의 출간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이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경쟁이 확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치에 뿌리박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청취자분들께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젊은 변호사들이 유한 도대체 마담처럼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거나 예.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요리를 해나가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주변 사람들 스스로도 이 책을 내려는 사람들 스스로도 예.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착한 양정대 차장이 화가 엄청났군요. 젊은 변호사들이 뭘 한다고 말이야. 이 정도면 지금 양 차장이 낼 수 있는 화의 제일 꼭지점이죠. 그런 언사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좀 그래요. 그러고 확실히 주저앉히거나 아니면은 명확히 선을 그어서 이제 정치인 안철수와 요번에 이 그룹과는 명확히 다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이걸 아예 명확히 밝히든가 어중간하게 방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발 하나는 어정쩡하게 놓고. 그나저나 제가 저도 어줍지 않은 책을 하나 내려고 방금 어느 출판사 사장하고 만나서 계약 그런 걸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정 직전에 책을 내는 게 유일한 타이밍이랍니다. 지금 1월 초에 책 내는 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전혀 안 팔린대요. 그리고 3월부터 3, 4월 두 달간도 책을 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아마 문재인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적인 생각, 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한테 이런 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 사실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책은 많이 팔리겠죠.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변호사들이 솔직히 책만이 팔려고 그게 지금 책 팔아서 얻는 이익 때문에 그게 궁해서 책을 낼까? 이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 역시 사실 정치부 기자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경솔할 수 있는데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짧은 일천한 이 젊은 변호사들이나 또는 젊은 교수들이 이 TV에 나와서 혹은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결국 정편의 폐해 중에 하나일까요? 아무튼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책의 저자들 역시도 좀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안철수 의원이 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하면 좋긴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 하나는 예. 이게 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정치적인 자신의 구심력을 다시 확보하는 예. 그런 절차적인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자기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찬스 중에 하나가 물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네. 자기는 뭐 구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걸 좀 일부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한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불필요한 이런 논란으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노 비뇨 논란 이게 이 무한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들어본 버럭 양정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조금 전 양정대 기자하고 좀 예정보다 길게 짚었고 제가 추가 질문도 조금 하면서 뉴스 행간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 김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이템을 미리 조정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였는데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리고 다른 날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들으실 대목은 심상치 않은 안철수 행보, 비노 원심력 커지나? 라는 제목의 오늘 오후 연합뉴스 기사 일부 들으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 등 이른바 빅2의 민주당 당명 복원 공약에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의 측근 인사 일부는 대선 비망록을 발간해 문 후보 측을 정조준하는 한편으로 물밑에서 신당 창당 논의에 들어갔다. 공식적으로는 28 전당대회와 거리를 두어온 안 전 대표이지만 전대 국면에서 뜻하지 않게 당내 세력 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 모양새다. 차기 당권 경쟁이 문대 비문, 전선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의 일련 움직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비문 진영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네. 오늘 공교롭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정가산책에서도 이 얘기했고 행간에서도 짧게 하겠지만 이어가고 오늘 또 진짜 인터뷰가 문재인 당대표 후보 이렇게 불러야겠죠. 2월 8일까지는 7일까지는 문재인 의원 캠프의 대변인 맡고 있는 김기만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도 했고 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신문사 때 제 선배였는데 아주 엄한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김기만 대변인 연결해서 문재인 캠프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비노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려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조금 안내가 늦어 죄송합니다만 올려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워낙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의 정치 의식 이런 게 높으시고 그래서 뭐 구구잡스럽게 뭐 제 어설픈 얘기를 전해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큰 틀을 볼 줄 모르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저의 소회를 한두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MBC의 무릎팍도사 코너가 뭐 황금어장인가 그렇죠. 그 PD가 그때 즈음에 안철수 당시 뭐 교수였나요? 연구소 뭐였나요? 그를 출연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2주간인가 이틀 2주일 연속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이미지로
되면 뭐 룸사롱 이런 게 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하고 선한 의지로 V3 이거 백신에서 아무 경제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 국민에게 공개했고,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시적으로 전국적인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PD 이름은 모르는데, 안철수가 어떤 정치적 공 또는 과를 거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 MBC PD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는 좀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이 있는 대로 모종의 어떤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책임 의식이란 제가 구체적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왜? 그 무릎팍도사에 나가기 전의 안철수와 출연한 이후의 안철수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혜성같이 등장하는 신인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품이 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끼게 마련인 거품이라면 그것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잘 걷어내졌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죠.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의대생으로서 또 의사로서, 낮에는 단국대 병원이었나요? 거기서 일하고 저녁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V3를 만들기 위해서 꼬박 몇 달간 밤을 새우던 연구자 안철수로서의 그 헌신성과 정직함, 겸손함 100번 존경하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국을 경영하겠다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는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칼럼이거나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안철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다.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 80학번입니다. 저는 81학번이고요.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와 제가 다닌 학교는 좀 다르지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2.6 직후에 서울의 봄이 무산되고 광주에서,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 항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사태라고 부르면서 군인들이 동족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결과로 전두환 일파가 파쇼 정부를 세우면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몇 년 동안 다시 어둠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집회 참가했다가 잡히기만 해도 바로 구속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의대생이었던 안철수에게 제가 나와서 짱돌을 던졌어야 했다거나 화염병을 집었어야 한다거나 그런 말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도서관에선가 어디선가 그런 건 보았겠지요. 그렇다면 그때 보았던 게 정치인 안철수의 어느 의식 한 부분엔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의대 공부가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학생으로서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성은 많이 좀 희박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황금기였던 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 시대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고 그 시대에 다른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또렷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는 그 시대를 대변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를 양보하고 투표날 투표 마감하기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뺍시다. 다만 미국에서 열리는 무슨 전자 반도체 IT 관련 전시회를 보러 가신다는데 해필 그날 꼭 봐야 하는지, 또는 요번에 안 보면 큰일 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행여라도 안철수 의원이 뭔가 지금 전당대회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그것을 저렇게 비토하는 것으로 표시하나, 그래서 미국 가는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불분명한 언행은 안 해줬으면 최소한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양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보충 질문도 했고, 또 양 기자가 너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큰 틀을 바라보는 것과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 문턱 양쪽에 발을 디디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명확히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을 획득하고 같이 나아가는, 호흡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정윤의 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로 낙인 찍힌 조응천. 그가 검찰에 출두할 때 제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성심성의껏 최대한 성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 가장 추운 날이라는데 여러분들 정말 밖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모 언론 인터뷰에서 6할 이상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신가요? 그건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오시기 전에 박경정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그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 통화 안 했습니다. 그건 통화 내역 하시면 아시겠고요. 문건 유출 과정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삼자가 유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예. 유출에 전혀 개입은 안 하셨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전혀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자꾸 막 밀쳐가지고 떠밀리고 도망가듯이 하는 거 그런 건데 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심경이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경? 예. 예. 담담합니다. 예,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왔습니다. 예. 이 안에 지금 목도리 춥다니까 목다리 조끼 이런 거 하고 커피 믹스 좀 들고 왔어요. 나머지 자료 그런 거 없단 말씀이시죠? 오늘 제가 성실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갈 때 밀어서 휘청거리고 마치 그런 모습을 좀 안 해주세요. 변호인하고는 일부러 같이 안 오신 건가요? 전 변호인 없습니다. 목도리, 커피 믹스만 휴대하고 변호인 도움 없이 검찰청사로 올라간 전직 검사 조응천. 그러나 그는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되는데 현재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고 여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고 말하기도 했고 무언가 적폐가 있으면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어 없애라던 그분.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그분의 현재 심경, 혹시 개만도 못한 검찰이라는 생각? 네, 6시 34분 40초 들어왔습니다. 제가 김기만 문재인 당대표 후보 캠프의 대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섭외하고 그러면서 6시 34분경에 전화를 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우연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계파 청산,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에 이어서 깨끗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진짜 선거 하겠다. 그러면서 클린 선거 5가지 계율, 그래서 클린 선거 5개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에서 마쿠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관철한 것으로 전해지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의 문재인 의원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기만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윤 앵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오늘은 취재원으로서 앞으로 20분 정도, 21분가량 할 수 있겠네요. 여쭙겠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까? 애초에 약속한 56분까지니까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박지원 후보와 예비 컷오프 통과자, 그래서 빅3가 정해지면 그쪽 캠프의 대변인도 당연히 연결하겠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공식 직함은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언론 멘토단 대표 겸 대변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언론 멘토단이라는 너무 기니까요. 제가 김 대변인이라고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예, 통칭은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컷오프가 1월 7일이죠.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1월 7일 오후 2시. 어떻게 문 캠프에서는 전망하고 계십니까?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임할 뿐입니다. 혹시 강자들이 의뢰하는 엄살성 발언 아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컷오프는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네. 2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와는 전혀 양상을 달리하는 선거입니다. 2월 8일의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대의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네. 그리고 일반 시민과 당원들이 직접 투표 혹은 ARS 여론조사로 다양하게 참가를 하는데요. 예. 이번 1월 7일에 치러지는 컷오프는 이분들이 전혀 배제되고 예. 중앙위원 378명이 참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직을 갖고 있고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위원은 현재 우리 당 소속의 130명의 국회의원 전부,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 합치면 246명이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당의 상임 고문과 고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장 이렇게 포함이 돼서 378명인데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선거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당내에 누가 더 신임을 얻고 있느냐 또는 이른바 개파, 그게 뭐 네. 정파와 인연의 봉건적 인연에 주로 좀 기반하고 있는 개파가 좀 혼용되고 있기는 같긴 한데 그것과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네. 양상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일반 국민 전면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아마도 뭐 문재인 의원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유리할 것이고요. 네. 또 당원 대의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2월 8일 그때는 또 당원 대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치 분란들이니까 전략적인 수코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컷오프만은 거의 현재 정치권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는 그야말로 프로들께서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연, 관계, 개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작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네네. 이번에 1차 예비고사의 유권자들은 370명의 정치 프로들인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내용의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주 그 선거법이 엄격해서 예. 어느 의원도 누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없고요. 어느 의원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없고 예, 예. 어떤 선거운동을 직접 할 수도 전혀 없습니다. 의원도 네. 그렇고 지역위원장도. 예. 그러니까 378명이라는 선거 모집단을 상대로 예. 후보가 일일이 정성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익히 잘 아는 평소에 친한 예. 의원한테 또 전화하고 어떤 경우는 그동안 조금 개파를 달려가거나 정치 노선이 달랐던 분한테도 예. 또 전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의원이 최근에 김동철 의원, 전병헌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주 정성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당의 역학관계에서는 조금 가깝지 않았다든가 조금 노선이 달랐던 의원입니다. 예. 그러나 김동철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하셨고 예, 예. 전병헌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에 출마 중이십니다. 네.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의원에게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의원이지만 네. 당연히 전화하고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 대변인께 하나 바보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어차피 정치 프로들이고 고수들인데 평소에는 조금 뭐 격의가 있었고 좀 뭐 서로 생각이 달랐다가 2, 3일 앞두고 지극정성이 담긴 전화 두어 통 한다고 뭐 돌아설까요? 그러나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상당수는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이번에 이분들이 당대표 후보로는 지금 5분이 나왔는데 예. 컷오프에서 3명이 통과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위원들이 1인 1표입니다. 예, 예. 최고위원은 현재 9명이 나와 있고 이 가운데 예선에서는 컷오프는 8명이 올라가고 예. 최종적으로 2월 8일 날은 이제 그 중에서 5명을 뽑게 되는데 네. 이번 컷오프에서는 연기명으로 3명을 뽑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들의 득표 전략은 놔두고 이제 당대표 후보의 경우는 자기 집토끼는 잘 챙겨야 되고요.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또 중앙위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득표 전략은 뭐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비고사 얘기는 이쯤 하고요. 어쨌거나 일반인의 정서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쉽게 가는 예비고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음 본고사 얘기하고 싶은데
한마디만 예, 며칠 전에 네. 이런 식의 컷오프를 했는데 모 유력한 후보가 컷오프에서 아슬아슬하게 꼴찌에서 두 번째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혼났는데 정작 당대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네. 그런 얘기를 초일성으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 보관은 뭡니까? 우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것이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가 있고 네. 상대가 못해서 이길 수가 있고 상대가 잘해서 우리가 질 수가 있고 우리가 못해서 질 수가 있는데 네. 2007년 이후에 우리가 7전 7패입니다. 연전연패입니다. 네. 대선, 총선, 보선 합쳐서 7번 정말 이루 말씀드릴 수 없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저희 진영에서 생각할 때는 정부 여당, 새누리당 바란 것 하나도 없다. 오로지 우리가 자멸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고 우리가 단합하지 못했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지지도도 매우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특히 선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수시로 변합니다. 네.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예. 저는 여전히 정부 여당 혹은 뭐 청와대 새누리당이 그렇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뭐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보다 더 실망을 주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 당은.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네. 그런대로 기대를 했는데 매번 싸우고 매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매번 개파 이익에 휘말리고 네. 매번 엉터리 공천을 하고 지난 그 7.29 재보선이 아주 대표적으로 공천이 잘못된 아주 예. 생생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730 재보선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730. 그래서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참여하고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고 예. 그래서 당을 다시 그냥 수자는 정도가 아니라 신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예. 민심은 변한다. 그 기간은 최단 시일 적어도 새로운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이건 뭐 턱도 없고 적어도 1년 안에 아니면 네. 금년 하반기 내에 한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네. 정말 우리 당이 참여하고 반성하고 통절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정의가 서고 원칙이 서고 형평이 서고 정말 투명해졌다. 개파가 없어졌다. 이런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네. 저는 민심은 대전환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친노 비노는 당 밖에서 마치 분열적 프레임을 위해서 쳐놓은 덫이다.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오기도 합니다. 물론 당 내에서 그런 그 개파 분열의 요소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친노 개파 청산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당내 분열적 프레임에 대한 극복 방안은 뭡니까? 네. 신문사에 우리 앵커도 계셨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보면 정치부나 사회부 한 부에 부장파도 있고 차장파도 있습니다. 불과 10명의 조직에도 그렇습니다. 예. 개파가 원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다만 개파는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경쟁자여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야당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미덕은 아무리 개파로 나뉘어 싸우다가도 적이 강하게 덤비면 똘똘 뭉쳤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김영삼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됐지만 김대중 후보가 이철수 후보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그럴 때 패한 김영삼 후보가 당시 시민관에서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김대중 후보를 무등을 태우고 전국을 돌면서라도 반드시 당선을 시켜내겠습니다. 네. 이 연설로 김대중 후보보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후보가 더 크게 이득을 본 거고 성장하는 스포트라이트를. 계기가 됐고 네. 그 후 김영삼이라는 정치 거목의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야당의 강점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자, 지금 왜 이런 분열적 프레임이 생겼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엉터리 공천이었습니다. 개파의 공천이었고 당을 어떤 원칙과 룰, 형평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개파의 이익인가 이런 차원에서 끌고 갔기 때문에 예. 모든 문제가 빚어졌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더 아물지 못하고 더 덧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당을 끌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분 적분의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쉬운 산수나 상식을 잃어버린 겁니까? 정치 구단들조차도 개파 이익에 함몰되면 눈이 멉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척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네. 공천이 다가오고 수많은 그 계보원들이 와서 이런저런 아부를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눈이 멀었다 이거죠, 잠시. 정치 부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공천이 거의 끝나고 보면 소수의 아부꾼과 네. 다수의 방관자만 남게 된다. 하하. 네. 이게 당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개파의 득실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 이게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우리 당의 위기를 가져온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분열 프레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도 야권의 이른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개중에는 신진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소탐 대실을 했다. 그리고 눈앞에 점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원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다행히 문재인 의원은 지금까지 당의 대표나 의장을 한 적이 없는 초선 의원입니다. 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대선 후보를 역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치적 비중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를 해보겠다고 가면이 나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나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감히 초선 의원이 지금 당 대표를 운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은 그런 면에서 다행히 네. 누적된 어떤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가 없다. 예. 아니 당 대표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 국한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당의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는 통절하게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는 얘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러한 어떤 책임 또 이번에 나가게 되면 독배다 상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회피를 할 것이냐 주저할 것이냐 아니면 가면이 나서서 이 정말 거의 누란의 위기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당을 살림으로써 당으로부터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도 갚고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 당원 동지들을 실망시킨 이런 원죄를 일거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느냐 결국은 후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는 다른 기존의 지도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을 보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민주성,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네. 가장 그 원칙, 룰 이걸 지켜가면서 개파를 따지지 않는 더욱이 요즘 문재인 의원은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을 오히려 조금 배제하고 손해를 주면서라도 네. 자기의 개파성을 깨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의외로 답은 쉽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를 명확히 지키겠다. 앞으로 한 달간 본고사 볼 때까지요. 그러면서 내세우신 게 제가 설명해달라 그러면은 대변인들의 특성은 요때 설명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제가 5가지를 압축하겠습니다. 네네. 첫째, 타 후보에 대한 인신 비방 안 하겠다. 네. 경쟁하는 상대 얘기가 아니라 나의 비전과 정책을 말하겠다. 그다음에 페어 플레이, 즉 신사도 지키겠다. 넷째, 후보 간의 한 라인 둬서 참모들 간에 무슨 말 툭갈 났을 때 바로 해결하겠다. 다섯째,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동지라는 큰 배로 뭉치겠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얘기고 어느 한 사람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 없었거든요. 네. 이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쟁이 끝나고 동지다. 그런데 흔히들 당권이든 대권이든 놓고 한번 붙고 나면 감정의 골이 커져왔던 게 그동안의 한국 투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골은 더 깊어질 텐데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상대 진영의 사람들 어떻게 껴안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네. 4명이 경쟁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나머지 되지 못한 3분 손을 들고 단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에 어떤 한 분과는 끝내 그 진솔한 협력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다소의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치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의 소구력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고 또 앞서 말한 다른 그 두 후보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정말 만약에 그때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혹은 상대당에서조차 부러울 만큼의 완벽한 그런 하모니를 내는 협력을 얻어냈다면 예.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네. 당연히 패한 분들을 정말 껴안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당 운영, 당직, 모든 공천 과정 이런 것에서 정말 문재인이 조금도 독주하거나 조금도 자기 개파를 챙기지 않는다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뭐 새정치연합이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뭐 그건 이제 하기로 하고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이 당의 향후 미래나 운명을 가름지을 아주 중요한 그 관문이라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네. 그 공천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문재인 후보가 네.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당대표가 돼서 공천에 관여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겠죠. 네. 당연히 모든 당의 사무니까 총괄해야 되죠. 네. 다만 조금도 어떤 그 일정 부분도 개파의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공천권 자체를 네. 당원들한테 돌려주겠다. 예. 심지어 비례대표 같은 것은 추천권을 그 지방에 네. 지역에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신인들이랄지 특히 기존의 의원과 경합관계에 있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공천에 관한 룰, 원칙이 일찍이 확정이 돼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 그런데 항상 보면 선거 치러지기 불과 한 달 전에 벼락같이 내놓고 경쟁자들이나 신인들은 거의 불이익을 받는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희망은 2016년 4월 총선에 적어도 1년 전에는 총선의 룰, 완전히 합의된 좋은 원칙이 공개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월 8일 당대표가 되고 나면 불과 2달 안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네. 최단 시일 내에 모든 당원들, 대의원 이런 분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잘 모아서 네. 2016년 20대 총선의 룰, 시스템, 공천의 원칙 이런 것들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문 의원의 강력한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 워낙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명 대변인이자 탁월한 기자셨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40초 이내로 제 질문 포함해서 40초 이내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문재인 하면 흔히들 사람은 좋은데 너무 신사 아니야?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주관적 인물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좀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대선 때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2년 후에 제가 와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인간의 어떤 본성, 사람 좋고 선량하고 정말 착한 이런 본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나 2년 후에 지금 본 문재인은 매우 단단해져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권력 의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좋은 것만 가지고 정치할 수 없다는 것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심성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손잡고 뼈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고 그걸 잘 실천하는 면에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해진 문재인을 유권자들, 대중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기만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남의 일에 거품 물지 말라는 해민 스님 글의 파장이 큽니다. 제 손으로 밥을 벌지 않으니 또는 제 발로 현장에 서본 적이 없으니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나저나 그동안 해민 스님이 다독여주고 살펴줬다는 그 무수한 민초들은 다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여태 자신이 돌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도 모르고 상상과 그저 세치 혀만으로 삶이 어떻고 고통이 저떻고 했었단 말인가요? 해민 스님 같은 사람들이 힐러라며 환호받을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힐러들더러 투사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나 명확히 알고 최소한 억장 무너지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민 스님 파문은 한마디로 유한거사의 한계를 보여준 해프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